독후평 태백산맥 저자 조정래 해냄 출판사 발췌 문화와 철학 말의 진실성과 분명성을 저버리는 그 추상적인 단어들이 유행하고 있는 우리 사회 현상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 그런 모호한 치장을 즐기는 사회 심리는 무엇일까? 공감,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차도는 있느냐 하는 등속의 말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가족이 아닌 입장에서 불필요한 물음이 아니었던 것이다. 소아가 생각하는 좌익,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편이라는데 나쁘기사 하겠는가요? 식욕보다 성욕. 여자를 갖고 싶은 마음은 무엇인가? 해답처럼 떠오르는 말이 있었다. 버마 전선에서 꼬박 나흘을 자지도 먹지도 못하면서 싸웠네. 모두 지쳐 쓰러져 있는데 소대장이 한다는 소리가 지금 밥을 먹겠느냐 여자를 갖겠느냐 하고 묻는 것이야. 그런데 다 여자를 갖겠다고 했네. 그게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인간의 묘한 점이네. 인간이란 그렇게 복잡 미묘한 것인데. 공감. 판석 영감은 어금니를 깨물며 말을 억눌렀다. 그건 앞에 앉은 것이 자신의 말을 고분고분 듣던 옛날의 자식이 아니라는 슬픈 확인이었고 절망적인 체념이었다. 부모 관문. 그것은 장성한 자식의 모습을 확인하는 대견함도 있지만 그러나 자식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허전한 상실감이 주는 슬픔이 더 컸다. 제일 큰 변화. 상것들도 당당하게 글을 배울 수 있게 된 그동안의 변화가 그에게는 나라 주인이 일본인들로 바뀐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었다. 염상진의 전략과 비범함. 염상진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지게를 지고 걸어가며 새를 보는 논둑에서 소에게 풀을 뜯기는 풀밭에서 예사로운 이야기하듯 했다. 나중에서야 안 일이지만 그것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사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였다. 범우와 상진의 관계. 그와 교부는 20년이 넘는 세월에 걸쳐 있었고 자신은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그를 형님이라 호칭하게 되었던 것이다. 염상진의 눈을 맞쏘아보고 있는 김범우의 눈에는 염상진이 뿜고 있는 열기를 능히 받아낼 만한 냉기가 서려 있었다. 염상진이 범우에게 자네 억지소리 하는구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네 심정 내 다 알고 왔네. 이런 난감할 때는 누구한테나 어떤 계기가 필요한 법이네. 소문. 김범우가 군 정청을 다녀온 다음부터 자신에 관한 소문이 가만히 속에서 썩어 홍업 냄새 풍기듯 하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김범우는 두문불출한 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범우의 신탁통치 견해. 신탁통치라는 건 미국이 혼자서 결정한 일입니까? 그건 엄연히 소련이 두 개의 제국주의 국가와 나란히 앉아 작당하고 야합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장소까지 모스크바에서 우리나라를 먹이려 놓고 제국주의자들과 서로 이익을 분배하고 있는 소련의 처사가 과연 옳은 겁니까? 그런 소련이 어찌 우리 편일 수 있습니까? 수하를 범하는 정화섭의 이기적 오류. 이 여자가 겉모양만 처녀로 꾸몄을 뿐이지 남자를 많이 경험한 것이 아닐까? 그건 순간적 욕구만으로 여자를 소유하고자 하면서도 그 여자가 처녀이기를 바라는 남성적 이기였다. 꼬막은 다른 조개들과 달리 다루기가 꽤 어려웠다. 모래밭에 사는 조개들과는 달리 뻘밭을 집으로 삼고 사는 꼬막은 온몸에 거무스름한 갯벌을 맥질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씻는 것부터가 다른 조개에 비해 힘과 정성이 몇 곱으로 들었다. 힘과 정성으로 몇 곱으로 드는 것은 갯벌이 묻어서만은 아니었다. 그 껍질의 생김 때문이었다. 대부분의 조개는 그 껍질이 매끈거리게 마련인데 꼬막의 껍질은 수없이 많은 골이 패여 있었다. 기와 지붕과 똑같은 골이 줄 부채의 살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 골마다 갯벌이 끼어 있으니 씻는 것만도 보통 일은 아니었다. 그 다음이 삶는 일이었다. 솜씨는 이때부터 필요한 것이었다.
감자나 고구마를 삼뜻 해버리면 꼬막은 묻지나 만화가 된다. 시금치를 데쳐내듯 핏기는 가시고 간기는 그대로 남아있게 슬쩍 삶아내야 한다. 그 슬쩍이라는 것이 말 같지 않게 어려운 일이었다. 알맞게 잘 삶아진 꼬막은 껍질을 까면 몸체가 하나도 줄어들지 않고 물기가 반드르르 돌게 마련이었다. 꼬막은 훌륭한 반찬 노릇을 했다. 간간하고 쫄깃쫄깃하고 알큰하기도 하고 베릿하기도 한 그 맛은 술안주로도 제격이었다. 그래서 어느 잔칫집에나 삶은 꼬막이 큰 광줄이 그득하게 담겨있게 마련이었다. 술상머리에 한 사발씩 퍼다 놓으면 제각기 필요한 만큼 까먹는 것이다. 콩나물이 그려왔듯 꼬막도 잔칫집에 흔하고도 소중한 반찬이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편법이었다. 제대로 꼬막 맛을 갖추려면 고추장을 주로 한 갖은 양념 무침을 거쳐야 한다. 이 단계에서 꼬막 맛은 제각기 달라지게 되는 것이었다. 집집마다 김치 맛이 다르듯 꼬막 맛도 제각각이었다. 벌교, 포구의 갯벌이 끝이 없이 넓듯 벌교에서 꼬막은 흔해 빠진 물건이었다. 그러나 감칠맛 있는 꼬막 무침을 맛보기는 흔한 일만은 아니었다. 꼬막 무침을 제대로 하는 처녀라면 다른 음식 솜씨는 더 물을 게 없다. 말이 상식화된 것은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고흥 쪽 해변에서도 보성만 일대에서도 꼬막은 났다. 그러나 뻘교 꼬막에는 그 맛이 미치지 못해 옛날부터 타지 사람들이 먼저 알고 차등을 매겼다. 뻘교에서 물인심 다음으로 후한 것이 꼬막인심이었고 벌교 5일장을 넘나드는 보따리 장꾼들은 장터거리 차일 밑에서 한 뒷박 막걸리에 꼬막 한 사발 까는 것을 큰 낙으로 여겼다. 어머니라는 호칭, 여자만이 갖는 것인데 정작 어머니는 여자가 아니다. 어머니, 그 슬픈 이름에 항시 새로운 그리움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김보무가 정하섭에게 자네 생각은 다 옳아. 그러나 그 옳은 생각의 실천이 꼭 사회주의 혁명이어야 한다는 것이 문제네. 아, 진짜. 김범우와 염상진 저울질, 저울 눈금은 언제나 수평이었다. 비슷하게 큰 키의 염상진 인물도 기울지 않았다. 염상진도 마음씀이 컸고 치밀하고 침착했고 아는 것이 많으면서 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었다. 그런데 편하게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분위기였다. 김범우가 사색적이고 지성적이라면 염상진은 야성적이고 행동적이었다. 이것은 서로 다른 개성일 뿐 거울 눈금을 움직이게 하는 무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진심 어린 말과 행동의 전형. 어찌하긴 말이 나은 김에 쓸만한 땅을 골라보자는 게지. 자네 맘 한시가 급할 것인디 서둘러야지. 염상진의 잠언.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고는 허황한 공상에 지나지 않아. 공상처럼 무용지물도 없지. 특히 현재 우리들이 처한 상황에서는. 범우의 염상진 비판. 그가 투철하는 의식의 사회주의자가 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만 그토록 성급한 공산주의자로 변할 줄은 몰랐었다. 그의 지성은 어디로 증발했기에
인민재판을 주도할 수 있었으며 공개 처형을 감행할 수 있었을까? 시대 배경 설명. 지방의 수탈을 목적으로 벌교를 집중 개발시킨 것이었다. 벌교 포구에 끝선수머리에서 배를 띄우면 순천만을 가로질러 여수까지는 반나절이면 좋겠고 목포에서 부산에 이르는 긴 백길을 반으로 줄일 수 있었던 것이다. 목포가 나주평야에 쌀을 실어내는데 최적의 위치에 있는 항구였다면 벌교는 보성군과 화순군을 포함한 내륙과 직결되는 포구였던 것이다. 그리고 벌교는 고흥반도와 순천, 보성을 잇는 삼거리 역할을 담당한 교통의 요충이기도 했다. 구전. 언제부턴가 벌교 가서 돈 자랑, 주먹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순천에 가서 인물 자랑하지 말고 여수에 가서 멋 자랑하지 말라는 말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 공산주의 비판. 시상 사는 이치를 멀리서 하는 소리제. 내 텃밭 배추가 쥔밭 배추보다 속살이 더 여물게 차는 이치가 무엇인디? 범우와 백범. 해방된 땅의 정치적 혼돈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 백범 김구가 바로 자신과 똑같은 주장을 내세우고 있었다. 아, 백범! 김범우는 그 옛날부터 지녀왔던 그분에 대한 신뢰감 위에 감동의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 후로 김범우는 백범에게 모든 기대를 걸게 됐다. 당시 정세. 김범우가 소망했던 남북협상은 5월 10일 남한에서 한국 유엔단 감시하에 첫 번째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고 5월 14일 북한에서는 남한에 대한 송전을 중단함으로써 파탄을 이게 됐다. 뒤이어 남한에서는 8월 15일에 대한민국 수립을 선포했고 북한에서는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성립을 선포하게 되었다. 40년 만에 가까스로 찾은 선택의 기회를 그처럼 망가뜨려버리는 현실 앞에서 그는 모든 의욕을 상실했다. 시대 정황. 다방 안에는 한창 유행되고 있는 노래 울고 넘는 박달재가 흐르고 있었다. 주의, 주의. 인간을 위한 주의가 아니라 어떤 주의를 위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그 변질을 그는 납득할 수가 없었다. 탱자나무 전설. 옛날에 자식 5을 데리고 과부가 살았다. 남편이 남기고 간 것이 없는 살림살이는 혼자 힘으로 아무리 뼈가 휘도록 일을 해도 자식들이 뿔칠하기 어려웠다. 과부는 더는 견디질 못하고 병이 들어 눕고 말았다. 그대로 굶어 죽게 된 형편이었다. 그 소문이 나자 하루는 어떤 노파가 찾아왔다. 산나무 부잣집 큰딸을 소실로 보내면 논 단마지기를 주겠다는 것이었다. 큰딸은 15살이었다. 과부 어미는 차마 그 말을 할 수 없어서 노파가 대신하기로 했다. 노파의 말을 들은 처녀는 하룻밤 하루낮을 운 끝에 그리 하겠다고 마음을 굳혔다. 그런데 노파한테 내세운 조건이 있다. 단마지기 논 대신 그 값에 해당하는 쌀을 달라는 것이었다. 하나도 어려울 것 없는 조건이었다. 처녀는 쌀을 받은 날 집을 떠났다. 늙은 부자와 첫날 밤을 지낸 다음 처녀는 뒤뜰 감나무에 목을 메고 말았다. 늙은 부자는 처녀의 죽음을 안쓰러 하기는커녕 속았다고 펄펄 뛰며 당장 쌀가마를 찾아오라고 불호령을 쳤다. 하인들이 부랴부랴 처녀의 집으로 갔으나 식구들은 간 곳이 없었다. 이 소식을 들은 늙은 부자는 더욱 화가 나서 처녀 시체를 묻지 말고 산 골짜기에 내다 버리라고 명령했다. 저런 못된 것은 여우나 늑대한테 뜯어먹혀야 한다는 것이었다. 처녀의 시체는 정말 내다 버려졌다. 그런데 그날 밤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헤치며 처녀의 시체를 업고 가는 그림자가 있었다. 그건 처녀와 남몰래 사랑을 나누었던 사내였다. 사내는 남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평장을 했다. 그런데 다음 해 봄에 그 자리에 연초록 싹이 더 올라왔다. 그 싹은 차츰 자라면서 몸에 가시를 달기 시작했다. 사내는 그때서야 그것이 애인의 한스런 홍백이 가시돋친 나무로 변한 것을 알았다. 아무도 자기 몸을 범하지 못하게 하려고 온몸에 가시를 달고 환생한 애인의 정절에 감복한 사내는 평생을 혼자 살며 그 한을 풀어주기 위해 산지 사방에 나무 심는 일을 했다는 것이다. 단순 무식 염상구. 공산당이나 사회주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를 아예 느끼지 않았다. 그건 적이었다. 경찰에서 그렇게 단정했으니까 적이었고 형이 가담해 있으니까 더욱 적이었다. 냉가슴 앓기.
딸의 첫 생리를 눈치채고도 선뜻 말을 꺼낼 수가 없었던 것인데 더구나 지금 상대하고 있는 건 딸이 아니라 생판 남이었고 처녀였으며 생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나간뜩은 신음을 씹었다. 여순항쟁. 우리는 같은 민족을 죽이러 갈 수 없다는 것이 14연대 제주도 출동 거부인 동시에 이번 사건을 일으킨 이유다. 그 이유는 얼마나 선명하고도 감동적인가.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행동은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것밖에 되지 않았다. 전투력이 빈약하기 짝이 없는 지방당들이 호응했을 뿐 그 이상의 지원도 호응도 없는 채 반란이란 봉건사회적 이름으로 규정되어 고작 일주일 만에 막을 내린 것이다. 손승호의 일갈. 섹스피어가 위대한지 몰라도 그런 비유법을 쓴 영국인들은 항심한 종자들이야. 그 과장의 정도에 아무래도 상관할 게 없지만 비유의 대상을 한 나라로 잡았다는 건 용서할 수가 없는 일이야. 섹스피어가 제 아무리 불의 명작들을 남겼다 한들 어찌 인도보다 더 위대할 수 있냔 말이야. 인도라는 거대한 땅덩이는 자체하고라도 거기에 4억을 헤아리는 인간들이 엄연히 생존하고 있어. 손승호의 신박한 책 구입 방식. 자신이 책값의 반을 내고 나머지 반값은 5등분으로 나눠 주주를 모집하는 것이었다. 그 5명의 주주는 이틀 동안 1회 완독의 기회를 갖고 그 다음부터는 필요한 경우에 당일 대출로 그 권리를 영원히 누린다는 조건이었다. 물론 책 소유권은 그가 갖는 것이었다. 정치 폭력의 역학. 일본 교사들이 조선인 학생들에게 즐겨 써먹던 서로 따귀 갈기기 처벌법이 갖는 가해성과 마찬가지였다. 횟수가 거듭될수록 점점 상대방을 세게 갈길 수밖에 없는 가해성이다. 지리산을 본부로 삼은 이유. 첫째, 지리산은 커다란 우산처럼 줄기가 전남, 전북, 경남에 걸쳐져 있어서 인접 요원들과 접선이나 협조가 용이했다. 둘째, 산의 높이에 비해 해안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사령부와 송수신이 편리했다. 셋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산의 규모와 험난도가 피신에 절대적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넷째, 산줄기만을 따라 전국의 어느 핵심 지역이나 침투할 수 있도록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발점이었다. 우익 처형 방식. 피자의 가족과 경찰과 청년단, 세 손가락이 똑같이 겨누어지는 얼굴은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다. 고향과 엄마 냄새. 들몰댁은 엉겹결에 어머니를 부르고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들모를 보자 알 수 없는 서러움이 울컥 솟았던 것이다. 언제나 홍태거리에만 다 다르면 어디에서든지 어머니 냄새가 물씬 풍겨왔다. 이상스럽게도 그 냄새는 언제나 싱싱했고 언제나 슬픔이었다. 자식을 낳아 기르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냄새는 진한 그리움이었다. 가난을 이기고 살아온 어머니의 고생을, 가난 속에서 자식을 기르며 겪었을 어머니의 마음 아픔을 깨달아가면서 그 그리움은 진해져 가는 것이었다. 넓고 넓은 고읍들은 들몰댁에게 어머니만큼 그리운 땅이었다. 전형적인 행복의 순간. 설거지를 끝낸 들몰댁은 일찌감치 잠자리를 폈다. 전신이 가눌 수가 없도록 무겁고 아팠다. 두 아들을 양옆에 끼고 누웠다. 더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뿌듯하고 흡족했다. 며칠 만에 되찾은 잠자리였다. 들몰댁은 이내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쌀 고찰. 쌀은 생명을 지키는 주식일 뿐 아니라 돈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가치물이었다. 그래서 돈 산다는 말이 나온 것이다. 농사꾼들은 쌀을 장에 내가면서 팔러 간다 하지 않고 돈 사러 간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해방 후 상황. 그날 8월 15일은 얼떨결에 지나갔다. 16일도 어수선한 소문과 미심쩍은 눈치들이 오가는 속에 저물었다. 그런데 농악 소리가 걸고도 치렁치렁하면서 신바람나게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은 17일 아침나절부터였다. 어느 마을에선가 일어나기 시작한 농악 소리는 늦가을 산에 붙은 산불처럼 마을마다 무서운 기세로 퍼져갔다. 무엇에 들린 것 같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안창민은 가슴 먹먹히 어는 서러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었다. 읍내 전체가 그런 기쁨의 소용돌이를 일으킨 것은 일찍이 없었던 일이었다. 어느 명절에도 본 일이 없었던 실로
자신의 생전에 처음으로 대하는 눈물겨운 광경이었다. 그건 해방의 얼굴이었다. 꾸밈없는 얼굴이었다. 가식 없는 얼굴이었다. 그 누구의 지시도 받은 바 없이 한 무리를 이루고 누구의 명령도 받은 바 없이 한 덩어리를 이룬 그 기쁨에 겨운 얼굴들은 그동안 얼마나 목탁의 해방을 기다렸으며 얼마나 애태우며 해방을 고대했던가를 저마다 유감없이 나타내고 있었다. 땅 빼앗기며 산 기나긴 세월, 홍추를 당하며 굶고 산 기나긴 세월, 견디다 못해 목숨을 내갈고 소작쟁이를 일으키며 산 기나긴 세월, 일정 치하의 줄기찬 착취의 폭력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견뎌야 했던 가난한 민중들은 해방을 그리고 뜨겁고 사무치게 막고 있었던 것이다. 민중의 힘. 사람들은 스스로 한 덩어리가 되어 해방의 기쁨을 나누었던 힘을 그냥 사장시키지 않고 새 세상 만들기와 새 나라 만들기 힘으로 바꾼 것이었다. 안창민은 그 정확한 판단과 통일된 자발성과 신속한 실천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사실에 놀라고 있는 자신에게 그는 격려를 보냈다. 그 놀라움은 분명 민중들은 그런 사고력과 행동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대상으로 간주해왔던 잠재의식의 발로에 지나지 않았던 때문이었다. 민중들은 압제 속에 살면서 이미 그런 준비를 해왔음을 깨달아야 했다.